얘들아 안녕. 지금부터 제 3단원, 중2단원의 내용 정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갑자기 미뤄지는 바람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 진도를 나가면 좀 잔인하잖아, 그치? 그래서 쌤 생각으로는 지금 교과서 정리가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랑 재작년도 기출문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풀이 영상을 이렇게 화면 녹화 형식으로 찍어서 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2단원부터는 프린트물, 종이 치네요. 프린트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좀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서 오늘은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단원 평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빠르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끝냈는데 2단원은 교과서를 좀 안 봤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화석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화석화 작용과 같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화석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처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화석의 종류들입니다. 뭐 식물의 줄기, 곤충, 발자국, 배설물 등과 같이 직접적인 뼈 같은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화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배웠죠. 뭐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서식 환경, 진화 과정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고요. 과거 지구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도 있었죠.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우선 지질시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질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시기를 우리가 쪼개고 있었죠. 그래서 기준은 무엇이었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결국에 화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화석의 변화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 그 다음 보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길었습니다. 얘네들이 긴 이유 자체는 오래된 지질시대는 그만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층이나 화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질시대의 생물 중에 특정 시기에만 번성했다가 멸종한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석의 경우에는 교과서 예시, 그림도 다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생대에는 삼엽충, 방추충뿐만 아니라 뭐가 적혀 있어야 되나 교과서에? 필석이나 갑주어 이런 애들도 너희들 교과서에 적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런 화석들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시상화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존 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당시의 기후도 알 수 있고요. 사실 수륙 분포도 알 수 있고 대륙의 이동 같은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륙 분포의 경우에는 산호는 바닷가 근처에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안선이 줄어들면 산호도 줄어들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나? 예를 들어 이렇게 판게아가 형성이 됐으면 요 해안선의 넓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호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상화석이 단순히 날씨만 알려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항상 산호와 고사리가 나오게 되죠. 산호는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고 깨끗한 바다,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숲, 이렇게 환경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상화석인 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죠.
그 다음 지구의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는 것,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애들이 나왔었고요. 예전에는 우리 지구가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다,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다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 육지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융기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죠. 쌤이 아침에 강의를 찍고 있어서 목이 많이 잠겨 있어. 이해해줘. 네. 그 다음 우리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천인데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출현했던 생물, 번성했던 생물,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 기후 어땠는지 모두 꼼꼼하게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는 그림 정도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쌤이 나눠줬던 프린트물 열심히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물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돼 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쌤이 프린트물에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멸종을 보도록 할게요. 대멸종은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 부르게 됐고요. 우리 탐구활동을 보면 쌤이 프린트물에도 넣어놓은 이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애들이 쌤이 여기 성캄브리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이만큼을 성캄브리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그냥 우리 보통의 문제에서는 제일 앞부분이 고생대이다. 이렇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봤고요. 이때 고생대 말에 가장 큰 대멸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하게 되고요. 초대륙을 이루기 때문에 바다의 넓이가 물론 반대편은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그 대륙 사이사이에 있던 바다가 줄어들게 되잖아.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해양 생물과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중생대 말에 또 두 번째로 큰 멸종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 지구 멸종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멸종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 덕분에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의 단어가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밑에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고생대로 넘어갈 때 해양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은 남세균 때문에 바닷속의 산소 농도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양 생물 이게 뭐였어? 성캄브리아기 대폭발이었죠. 성캄브리아 아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죠.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난 이유는 바닷속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공룡의 또는 새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된대요. 자, 그럼 이 지층은 중생대에 생성됐고 이 지층은 육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인데요. 우리 핀치새 얘들아 이 내용을 보고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부리 모양이 서로 달라졌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선생님 이거 비유전적 변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 이게 사실 교과서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생물쌤도 인정을 하셨어. 교과서 표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수업했던 내용대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요.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다시 원래 같은 종의 핀치였어. 같은 종의 핀치인데 같은 종 사이에서 모양이 변할 수 있죠.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다양하게 원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서식지가 바뀌게 되죠. 서식지가 쪼개지게 되고요. 서식지가 나누어짐. 그러다 보니까 먹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먹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먹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각 섬에서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게 되죠. 이 핀치가 살아남는 거를 자연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각 섬의 유리한 변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변이겠어? 무슨 모양의 다른 거? 부리 모양이 다른 거.
각 섬에 많이 있는 먹이를 먹기 편한 그 부리를 가진 변이를 그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핀치가 자연 선택이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같은 종이 아니고요. 현재 각 섬에는 이제 각 섬에 사는 핀치는 다른 종이다.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 각 섬에 사는 핀치는 제일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종이 되었다. 이게 진화의 핵심이죠. 세대를 거듭해서 아예 새로운 종으로 분화돼서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보다는 쌤이 정리했던 프린트물이나 이 수업 내용 요거를 좀 필기를 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윈의 진화론 교과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랜 시간에 걸친 생물의 변화를 진화라고 부르고 같은 종 사이에서는 습성, 형태 등의 형질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를 변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기린처럼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난 과잉 생산, 그 이후 목 길이가 다양해지는 변이가 나타나고요. 이때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는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생존 경쟁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이 많이 살아남고 걔네들이 유전과 진화를 일으킨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자연 선택설에 따르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자손에게 전달하게 되죠. 우리 진화는 꼭 전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달하여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증가하고 이 과정이 누적되어 생물이 진화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윈은 문제점은 이제 자손에게 그 유전자가 왜 전달이 되냐, 이 변이가 전달되는 원리는 밝히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학문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봤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뭐 하등하고 고등하고 이런 것들 다 없어지고 진화는 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것이고 방향성도 없고 그냥 생물을 제대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에 준 영향은 약간 달랐죠. 사회 진화론이 나타나서 불평등 또는 인종차별,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전학이나 분자생물학이 발전하게 되고 수명이 연장되어서 사회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우리가 변이에 대해서 배웠죠. 변이는 주로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유전적 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와 반대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제 비유전적 변이였죠. 비유전적 변이는 교과서에 제대로 소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진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 개체 사이에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 원인이죠. 원인으로 돌연변이,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있습니다. 자, 이 변이는 자연 선택을 영향을 주어서 자연 선택된 개체의 변이는 자손에게 꼭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우리 이 자연 선택설의 다양한 예시 중에 남모양적 결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는 유리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불리하고 이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내용 배웠고요. 그 다음 항생제나 살충제, 내성 세균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내용도 배웠죠. 그래서 이 실험 내용 봤고요. 자, 이 실험 내용에 대한 영상 쌤이 조금 있다가 영상은 다음 시간쯤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 세균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내성세균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내성세균 때문에 점점점 내성세균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내용 배웠습니다. 생물 다양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앞에 그로미셸 바나나와 파나마병 바나나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영상 간단하게 하나 올려줄 거고요. 생물 다양성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자, 보면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 부르게 됩니다. 유전자라는 단어는 예전에 1학기 때 배웠고요. 이제 종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교배를 해서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교배를 해서 C가 나왔어. 이때 이 C가 생식이 가능한, 즉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손이라면 A와 B는 같은 종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 부르고요. 변이가 다양할수록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좀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종다양성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가를 나타낸 것이었고요. 우리 이 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가보다 나가 종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서식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 생태계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지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생물과 환경을 모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종과 개체수가 달라지고요. 결국 이렇게 종과 개체수가 달라지니까 종 다양성이나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은 왜 중요하냐? 그 생물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했고요.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또 생물 자원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물 정리된 걸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크게 4가지를 배웠죠.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 다음에 남획과 불법 포획, 외래종, 환경 오염. 이 내용 역시 여러분 쌤이 나눠준 프린트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내용이나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개인, 사회, 그 다음 국제적 노력으로 봤었는데요. 우선 우리 교과서에서는 국제적 노력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람사르 협약, 런던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고 이들에 대한 내용 역시 쌤이 다 정리를 해줬었죠. 목적이나 내용은 결국에 이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거랑 다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개인적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노력의 경우에는 다음 시험 범위에 조금 가까워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쭉 읽어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험 범위 전체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문제 풀이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쌤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우리 시험 기간 미뤄졌지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